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채성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저희가 인도의 지리적 환경에 이어서 인더스 문명 사람들의 종교 생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인더스 문명의 발생하고 번성했던 지리적 위치하고 인더스 문명의 기본적인 성격, 그리고 거기서 발견된 유적이나 유물들을 토대로 추정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신앙 생활 살펴봤는데, 그 중에 이제 일부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힌두이즘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또 뒤에 힌두이즘과는 상당히 다른 신앙 형태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 수업을 하면서도, 오늘과 다음 3회 수업을 하면서 베디즘, 베다 신앙을 살펴보면서 좀 더 확실해질 텐데, 자, 오늘은 그래서 시기적으로 인더스 문명 다음에 나타나는 인도 아리안들의 문화죠. 인도 아리안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이제 아리안이라는 집단 중에 인도로까지 들어온 이 집단을 따로 인도 아리안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부릅니다. 인도 아리안이 정설은 바깥 서북쪽 인도의 아프가니스탄 쪽이죠.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을 거쳐서 인도 땅으로 들어왔을 것이다. 이게 지금까지 학계의 정설입니다. 간혹 이제 우익, 힌두 민족주의 집단 중에 아니다, 아리안이 밖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원래 인도 땅의 주인이었다, 인도스 문명도 아리안이 건설한 거다, 이런 좀 상식과는 어긋나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소수에 불과하고, 어쨌든 인도 아리안이라는 집단이 인도 땅으로 이동해온 시기, 그리고 이동해서 들어올 때 과정, 이동해서 들어와서 정착한 지역, 이런 등등을 오늘 살펴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남긴 문화유산이라 그럴까요? 현재까지도 생생하게 이어지고 있는 전통, 메다, 메다라는 기록의 성격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겁니다. 흔히 이제 인도 아리안이 현대 힌두이즘으로까지 이어지는 인도 힌두 전통의 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인도 아리안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종교의 성격이나 내용, 이게 이제 현대 힌두이즘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본 바탕이 되고, 그리고 제가 앞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베다 전통이라는 게 힌두이즘의 그레이트 트래디션으로 간주가 됩니다. 간주가 되는데, 그걸 제대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인도 아리안이라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떤 집단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인도 땅으로 들어왔고, 현대 힌두이즘의 뿌리로 간주되는 베다라는 이런 문화유산을 만들고 남겼는지,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베다 신앙의 배경 설명에 해당하고, 다음 제3회 수업에서 베다 신앙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고, 또 인더스 문명의 신앙생활과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었는지도 간략히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업과 다음 제3회 수업은 한 세트로 묶일 수 있는 내용이죠.
자, 요건 오늘 수업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인도 아리안의 이동과 베다의 성립. 그래서 처음에 인도 아리안이라는 집단이 누구인지, 인도 아리안이 누구냐. 요것도 확실하게 뭐 정립된 이론이라기보다는 그 여러 가지 추정들도 덧붙여진 가설입니다. 아리안이라는 집단이 정확하게 어떤 성격의 집단이었는지는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유목 생활을 주로 하는 집단, 고대사에서 몇 개 나타나는데, 유럽을 침략했던 훈이라든지, 이것도 정확한 실체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가설들이 있고, 가장 이제 그 중요한 장벽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확실한 정보가 드물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아리안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통해서 밝혀진 몇 가지 사실들, 가설들을 소개를 하고, 인도 아리안이 인도 땅으로 들어온 시기, 지역, 이걸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 힌두이즘의 뿌리라고 일컬어지는 베다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응?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베다의 종류와 구성, 이걸로 베다도 그냥 하나의 이 문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랜 시기에 걸쳐서 여러 가지 문헌들, 기록들, 이런 것들을 뭉뚱그려서 이렇게 베다라고 부릅니다. 좁은 의미의 베다라고 할 때는 4대 베다, 4개의 베다, 리그 베다, 사마 베다, 야주르 베다, 아타르바 베다, 4개의 베다가 있고, 베다라는 말의 그 의미는 지식이라고 합니다. 지식. 베다라는 게, 그래서 리그라는 거는 뭐 찬양하다, 뭐 이런, 그러니까 리그 베다 이러면 찬양하는데 필요한 지식, 뭐 이런, 그러니까 혹은 제대로 찬양하기 위해서 꼭 알고 있어야 할 지식,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요게 이제 4대 베다, 그러니까 베다를 좁은 의미로 얘기할 때는 이 리그, 사마, 야그르, 아타르바 4개의 베다를 합해서 요게 이제 베다 본집에 해당합니다. 본집. 그러니까 우리 비유해서 이야기하자면 교과서에 해당하는 거죠. 요 중에 이제 아타르바 베다는 약간 성격이 다르니까 이건 정식 베다라고 하기는 좀 힘들다. 이런 주장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4대 베다, 좁은 의미의 베다고. 그걸 약간 확장시켜서 넓은 의미로 쓸 때는 이 4대 베다가 본집이라 그랬죠. 본집을 이제 쌍히따라고 부르는데, 4대 베다가 성립된 후에 이 베다의 이 교과서에 딸린 일종의 참고서나 문제집 형식의 부록, 일종의 이제 부록들이라고 할 수 있죠. 베다를 추가로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베다의 이제 특정한 측면을, 그런 것들이 이 성립이 되는데, 그걸 이제 크게 세 부류로 묶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브라흐마나라는 이름이 붙는 경전들. 이걸 이제 제의서라고 번역을 해요, 흔히. 제의서니까 제사와 의식에 관련된 부분을 자세히 해설해 놓은 그런 경전들이죠. 그 다음에는 아란야가라는 게, 아란야는 이제 아마 그 숲을 의미합니다. 이건 삼림이니까 숲이죠. 숲에 사는 자들의 이 경전. 그러니까 숲이라는 거는 마을과 대비되는, 마을을 떠난 자들의, 마을을 떠나서 자기들끼리 숲에서 모여 살 수도 있고 혼자 살 수도 있고, 어쨌든 마을과는 다른 숲이라는 세계에서 통용되는, 그리고 이제 숲에 사는 사람들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의 제사의식이나 일상생활을 여기 하겠죠.
그런 데 관련된 경전들인데 아란야가는 남아서 전해지는 게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림선은 별로 중요하게 이렇게 취급되질 않더라고요. 근데 남아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거기서 뭐 뽑아낼 수 있는 것도 많지가 않겠죠. 그래서 아란야가와 우파니샤드, 뒤에 나오는 우파니샤드를 보통 묶어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래요. 우파니샤드라는 건 오의서라고 흔히 번역하는, 오의서 혹은 비의서라고 번역하기도 하더라고요. 오의서는 오는 오묘하다, 뭐 의는 뜻 있자니까 오묘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경전들, 뭐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오묘하다 혹은 비의서, 비밀스럽다. 오묘하고, 그러니까 비밀스러우니까 오묘할 수도 있고 아무한테나 가르쳐주는 이런 지식이 아니란 뜻이죠. 그래서 우파니샤드의 뭐 원래 의미가 그 스승의 무릎 주위에 둘러 앉아서 듣는 지식이다. 뭐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무릎 주위에 앉아 있을 때 무릎 주위에 둘러 앉을 수 있는 게 수백 명이 무릎 주위에 둘러 앉을 수는 없잖아요. 한 서너 명 정도가 무릎 주위에 둘러 앉을 수 있죠. 가까이 댕겨 앉아서, 가까이 땡겨 앉았으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는 안 들리는 작은 목소리로 소곤소곤 이야기해도 무릎 주위에 앉은 사람들은 충분히 들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이렇게 큰 소리로 떠들지 않고 속닥속닥이라는, 어쨌든 가까이 앉혀놓은 사람들에게 작은 소리로 전달해주는, 그러니까 이제 비밀스러운 거죠. 아무한테나 이렇게 알려주지 않는 거는 너무 의미가 오묘해서 그 자질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말해줘도 모른다, 헷갈리기만 한다, 뭐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집 4대배다 본집이 형성된 후에 만들어진 거기 딸린 해설서나 부록에 해당하는 브라흐마나 아란야카 우파니샤드, 이것들을 다 합해서 이것들까지도 베다라고 부릅니다. 넓은 의미의 용법으로 쓸 때. 그래서 이런 베다의 종류와 구성을 기본적인 것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이걸 제대로 뭐 살펴볼 시간도 부족하고, 뭐 베다 신앙을 뭐 이해하는데 물론 이런 배경 지식도 자세하면 좋겠습니다만 꼭 뭐 필요하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해서 베다의 종류와 구성까지 간단하게 소개하는 걸로. 자, 첫 번째, 인도 아리안이 도대체 누구냐? 아리안에 대한 가설과 인도 아리안의 이동 시기. 아리안이라는 집단이 유목 생활을 주로 하던 이런 집단이라는 건 거의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 아리안이라는 이름 자체가 후대 사람들이 붙인 게 아니고 자신들이 본인들을 아리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안이라는 이름은 이제 그 사람들이 스스로 부르던 이름을 그대로 따서 쓰는 거죠. 근데 이 스스로를 아리아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정확히 어디에 살았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한 두세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널리 받아들여지는 게 러시아 남부의 대초원, 유럽 지역이죠. 동유럽 지역인데, 러시아 남부의 대초원인 스텝에 널리 퍼져서 목축을 주로 하고 농사도 일부 짓고, 그러니까 목축이 주업이고, 목축이라는 건 가축을 길러서 젖과 고기와 가죽 이걸 이용하는 그런 생활 방식이죠. 그리고 농경도 부업으로 농사도 짓고 이런 집단이었다고 추정을 합니다. 러시아 남부 초원이라는 설도 있고, 이탈리아 쪽에 가까운
훨씬 아래로 내려온 이 지역이라는 설도 있고 있지만 그 뭐 규모라든지 이 사람들이 남겨놓은 그 구전 전통에 나오는 내용들 지명 중에 이제 강이나 산의 이름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지역을 추정을 해보는 건데 그런 것에 따르면 아마 러시아 남부의 스텝 지역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근데 이 유목 생활을 했던 집단의 정확한 실체를 밝히기 힘든 게 유목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가축에게 먹일 풀들을 따라서 이동을 자주 하는 생활입니다. 물론 이동이 정처 없이 이동하는 건 아니에요. 넓은 바운더리가 있고 그 안에서 철 따라서 풀이 많이 자라는 지역으로 옮겨 다니는 겁니다. 옮겨 다니면서 그래서 바운더리 안에서 보통 한 바퀴, 두 바퀴, 뭐 몇 바퀴 돌면 몇 년이 간다든지 이거 1년을 주기로 도는 그런 경우도 있고 바운더리가 넓을 경우에는 뭐 몇 년을 주기로 도는 경우도 있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동을 자주 하는 생활이기 때문에 뭔가 영구적인 건축물을 남기질 않아요. 응? 야 이제 여기서는 웬만큼 해먹었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자. 그러면 뚝딱뚝딱 있던 집들 뜯어서 싸서 이제 그 뭐 소나 말 등에 싣고 마차에 싣고 또 가는 겁니다. 가서 거기서도 뚝딱뚝딱 해서 바로 지어야 짓고 그런 식으로 이동하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항상 이동하는 건 아니에요. 한 지역에 자리 잡으면 또 몇 달 혹은 상황이 괜찮을 때는 몇 년씩 뭐 한 지역에 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몽고 사람들의 생활 이걸 보면 대초원에서 천막, 그 파오라고 부르죠. 파오에서 생활하다가 이동할 때는 뭐 몇 시간 만에 뚝딱뚝딱 수십 명 들어가는 파오도 몇 시간 만에 뚝딱뚝딱 해체해서 그 싣고 또 딴 지역으로 가서 거기다 또 가지고 온 걸 다시 조립해서 파오를 세우고 이런 모습들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지금도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전형적인 유목 집단의 생활 방식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영구적인 집이나 혹은 뭐 거대한 건축물이나 이런 걸 남길 필요가 없죠. 없는 생활 방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대에 살았던 이 유목 집단의 유적이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유적이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활을 추적해서 재구성해볼 증거들이나 정보들이 농경 문화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흔히 뭐 고대사의 수수께끼라고 부르는 집단들의 훈이라든지 아리안이라든지 뭐 남긴 게 별로 없으니까 알아볼 만한 기본 정보가 너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가설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스텝 지역에 널리 퍼져 살고 있었다 그래도 거기에 뭐 아리안들이 남겨놓은 건축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제가 아는 바로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가설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그런 집단이 있었는데 이 집단이 아리안이라고 스스로를 불렀던 이유가 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 아리안이라는 그건 제가 그 아래에다가 스스로를 아리아라고 불렀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아리아의 의무가 호스피터블 그러니까 이 남에게 베푸는 걸 좋아하는 노블 뭔가 이렇게 자존심 강하고 고귀한 리스펙터블 존경할 만한 뭐 이런 상당히 좋은 의미죠. 손님 접대 잘하고 그리고 뭐 행동도 뭐 자존심 높게 행동하고 그래서 남들로부터 존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이렇게 불렀대는데 그 이유 이런 이름을 스스로에게 붙인 이유는 확실치 않습니다. 뭐 자기들한테 붙이는 이름이니까 좋은 의미에 이걸 썼을 거고 이 사람들이 정확히 아리안
인종, 초기에는 이 아리안 인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리안 레이스. 근데 인종이라 그러면 비슷한 어떤 생물학적인 특징을 공유하는 집단인데, 그 후의 연구들을 통해서 밝혀진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가령 백인, 초기에 그 히틀러 시대, 나치 독일 시대에는 아리안들이 백인들의 조상이다. 그래서 전형적인 아리안이 이제 금발머리에 푸른 눈에 흰 피부에 키 큰 뭐 코카시안이나 게르만 민족의 시조다. 그래서 게르만 민족이 고대 아리안들의 어떤 그 인종적인 특징을, 혈통을 가장 순수하게 보존한 집단이다. 그래서 게르만 민족 선민설, 이게 거기서 게르만 민족 선민설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 활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아리안들에 대한 연구가 쭉 쌓여가면서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인종적으로 단일한 집단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죠? 인종적으로 잡다한 여러 인종들이 섞여, 인종적인 특징들이 나타난다. 요새식으로 하면 게놈 유전자 지도가 굉장히 복잡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인종적인 특징을 가지고 자기들을 아리아라고 부른 것 같지는 않고, 단 언어적인 유사성은 있었던 것 같다. 즉 언어적으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비슷한 언어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리안이 인종 집단이 아니라 언어 집단이다. 이런 주장인 거죠. 이것도 이제 뭐 거기에 대한 반론도 있고, 그래서 확실한 정설로 굳어진 건 아닙니다만, 대충 그게 이제 그 최근에는 널리 받아들여지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집단이 스텝 지역에 널리 퍼져 살다가 기원전 2000년 무렵, 요건 이제 거의 확실합니다. 기원전 2000년 무렵부터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원래 살던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이동을 시작하는데 유목 생활을 주로 하는 집단의 성격이 뭐 거대한 도시를 만들어서 집단으로 모여 살거나 뭐 집단의 규모가 뭐 수백 수천 명 될 정도로 크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한 천막 한 바오 안에서 사는 게 보통 이제 뭐 많아야 한 몇 가족, 그러니까 수십 명 단위죠. 수십 명 단위의 가축들은 이제 수백 수천 마리를 키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집단이 점점 커지면 이 가축들을 먹일 풀이 부족한 거죠. 한 장소에서. 그러니까 집단이 어느 정도 커지면 분가를 합니다. 분가를 해서 다른 목초지로 보내고, 그래서 이 지역에서 유지되는 집단의 규모는 수십 명. 일시적으로 이제 시즌 따라서 이런 집단들이 모여서 뭐 축제를 벌이기도 하고 짝짓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는 그게 수백 수천으로 일시적으로 늘어나기도 하지만 보통은 수십 명 단위로 생활을 해요. 수십 명 혹은 100여 명. 그래서 이걸 대이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이동할 때 뭐 몇천 몇만 명이 모여서 계획을 짜고 자 우리 이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자 이렇게 정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마 수십 명 수백 명 단위로 수십 명 혹은 그게 몇 집단이 합쳐서 이동하든지 그런 이제 소규모로 거의 독자적으로 행동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갈 수 있는 방향이 뭐 일정하다 보니까 스텝에서 위로 올라가면 점점 추워지죠. 유목 생활을 하기에 조건이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스텝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갈 수 있는 지역으로 대충 다 갔어요. 크게 세 방향으로 이동한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 중에 큰 방향 하나가 유럽 쪽으로
이동해 들어간 거예요. 이동해 들어가면서 지금의 유럽어들의 주요 유럽어들의 원조가 바로 아리아들이 사용하던 언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유럽 어족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유러피안 랭귀지 패밀리. 그 초기에 고대 아리아어에 가장 가까운 형태가 그쪽 연구자들 주장으로는 고대 그리스어라고 합니다. Ancient Greek. 고대 그리스어가 지금 현재 유럽어들의 뿌리에 해당하는 거죠. 중간 조상. 그 위에 고대 그리스어 위에 그것보다 더 오래된 뭐가 있었을 것이다. 그건 뭐 상식적으로 당연히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그 얘기는 다음에 오늘 수업 뒷부분에서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 스스로를 그 유럽 쪽으로 한 갈래가 이동해 들어갔고 또 한 갈래는 그 발칸반도 그건 뭐 스텝 지역에서 별로 장거리를 이동한 건 아니죠. 발칸반도 쪽으로 와서 정착한 그쪽에 정착한 나머지 한 갈래 세 갈래 중에 나머지 한 갈래는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지금의 이란 지역 있죠. 이란 고대에는 페르시아라고 불렀죠.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고 일대에 정착을 한. 그래서 이란이라는 이름이 아리안이 약간 변형된, 아리안이라는 발음이 약간 변형된. 지금의 이란이라는 나라 이름이 아리안이라는 뜻이에요, 아리안. 그래서 이란이 이제 동쪽으로 이동한 아리안들이 정착한 지역. 그래서 그 이란을 비롯한 페르시아와 아프가니스탄 지역, 이게 한 갈래고, 발칸 지역 한 갈래, 그 다음에 유럽 지역 한 갈래. 그러니까 이 세 갈래로 간 집단이 인종적으로는 서로 달랐지만 언어적으로는 비슷한 소통될 수 있는 언어들을 사용하는 이런 집단이었다. 이게 이제 비교 언어학의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이야기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고대 이란어하고 고대 그 아리아노죠. 고대 그리스어하고 그 인도의 산스크리트어하고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연구하면서 보니까 비슷한 점이 너무 많더라 이거예요. 서로 각자 발생한 언어라고 보기에는 비슷한 구조적으로 뭐 겹치는 단어들도 그렇지만 언어 자체의 어떤 구조적인 원리가 거의 비슷하더라. 그래서 이게 이 하나의 동일한 모에서부터 갈라져 나온 이게 머더통이 엄마 언어가 있었고 거기서 갈라져 나온 자식들이다. 형제들이죠.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어하고 산스크리트어는 형제어. 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럽어들이 쭉 분화돼 나오고 산스크리트어에서 북인도의 주요 언어들이 분화돼 나옵니다. 힌디를 비롯해서 구자라티나 뭐 벵갈리나 라자스탄이나 이런 주요 언어들이 다 산스크리트에서 분화돼 나온 언어들이에요. 그래서 인도어와 유럽어가 지금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죠. 힌디 하는 사람하고 영어 하는 사람이 서로 얘기하면 하나는 힌디로 얘기하고 하나는 영어로 얘기하면 서로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동일한 엄마한테서 고대 그리스어가 나오고 산스크리트어가 나오고 거기서 다시 또 자식 언어들이 달라져 나와서 이 나온 후손들끼리는 의사소통이 안 되지만 원래 뿌리는 같았다. 그래서 우리가 랭귀지 패밀리를 이야기할 때 인도 유럽어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인도 유러피안 랭귀지 패밀리라는 게 인도어와 유럽어가 한 어족이었다. 랭귀지 패밀리였다. 한 가족이었다 이거예요. 한 가족인데 점점 후손들끼리는 소통이 안 되지만 조상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같은 조상 언어에서 나온 거다. 요건 이제 비교 언어학이라는 학문 분야에서 19세기 이후에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 한국어를 알타이어족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알타이어 쓰는 사람하고 한국어하고 한국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말이 되겠어요? 말 안 통해요. 안 통하지만 까마득한 옛날에 고대에는 통하는 말로 소통했던 우리 조상들이, 예? 그러니까 한국어를 쓰는 이 집단의 뿌리를 그 그대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알타이어를 사용하던 이 뿌리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죠. 인도와 유럽어들을 한 패밀리로 묶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이동을 한 이유가 뭐냐? 그거는 진짜로 여러 가지 설들이 서로 뭐 부딪혀서 그 스텝 지역에 뭐 거대한 냉해가 닥쳐서 풀들이 다 이렇게 제대로 못 자라고, 그러니까 가축을 키울 수 없어지고 자연 환경이 악화돼서 유목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게 이렇게 변화하는 바람에 거기서부터 뭐 옮겨갈 수밖에 없었다. 대충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자연 재해의 이 내용이 뭐냐? 지금 얘기한 냉해도 있고 뭐 가뭄도 있고 뭐 전염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뭔가 확실한 증거들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살던 고향을 떠나야만 할 이유가 생겼고, 그래서 여기저기로 흩어져서 이동을 했고, 이동하는 것도 한꺼번에 뭐 수만 수십만이 한꺼번에 와 이동한 게 아니고 뭐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서 집단별로 이렇게, 그리고 한꺼번에 뭐 야 우리의 목적지는 저기 지중해다 이렇게 정해놓고 수천 킬로를 가는 게 아니고, 가다가 적당한 장소 나오면 거기다 이 천막 치고 거기서 가축들 놔 먹이고 키우다가 또 여기도 뭐 좀 정하다 그러면 또 옮겨갈 수도 있고, 혹은 그러고 살고 있는데 뒤에 떠나온 집단이 그쪽으로 들어오면 같은 아리안들끼리 서로 싸워서 한쪽이 밀려서 뭐 또 딴 지역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수백 년에 걸쳐서 이동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 스텝 지역에 살 당시에 이 양반들이 사용하던 언어를 그 제가 그 꺽쇠가루 안에 넣어놨죠. 요거는 이제 추정의 영역입니다. 요걸 프로토 인도 유로피안, 그러니까 인도와 유럽어의 공동 조상에 해당하는 언어죠. 요게 어떤 언어인지는 모릅니다. 이거 복원을 해내질 못했어요. 물론 단어들이나 뭐 여러 가지 표현들 이런 거에서는 복원된 것들이 있습니다만, 프로토 인도 유로피안이 정확히 어떤 언어였는지는 재구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꺽쇠가리 안에 넣어놨고, 여기서 갈라져 나온 언어들이 인도 유로피안, 유럽 쪽 언어죠. 그 다음에 이라니안, 이게 이제 아리안입니다. 그리고 인도 아리안, 이쪽으로 되는데, 그 집단의 이름을 뭐 인도를 다 붙여서 했습니다만 위에 유로피안하고 이라니안은 그냥 인도를 빼고 해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유럽 쪽으로 한 갈래가 들어갔고 이란 쪽으로 한 갈래가 이동해 왔고, 이란 쪽으로 이동해서 정착한 아리안들 중에 일부가 일부가 거기서 또 벗어나서 이란과 아프간을 벗어나서 동쪽으로 더 진출을 합니다. 동쪽으로 더 진출해서 인더스 밸리, 그 앞 시간에 얘기했던 뭐 카이보 패스나 볼란 패스나 험한 고갯길을 넘어서 인더스 밸리 지역으로 이동해 들어오죠. 그 집단을 우리가 인도 아리안이라고 부릅니다. 인도 땅으로 들어온 아리안,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도 아리안들이 남긴 기록 중에 이 대표적인 게 베다고, 베다 중에서도 대표가 리그베다,
이란에 정착한 아리안들이 남긴 비슷한 시기에 대표적인 기록이 아베스타. 아베스타는 이 조로아스트리아니즘의 경전이죠. 그러니까 이제 올드 아베스타하고 뉴 아베스타가 있어서 올드 아베스타가 이제 메다와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 괄호 안에 넣어놓은 거는 대충 이동했던 시기라고 추정하는 기원전 2000에서 1800년 유럽 쪽이 가까우니까 그쪽으로 먼저 갔고, 이란 쪽은 유럽보다는 조금 멀죠. 그래서 이란 쪽에 정착한 게 기원전 1700년 무렵. 그리고 거기서 또 벗어나서 인더스 밸리 지역으로 일부가 들어온 게 기원전 1500년 무렵부터 1000년 무렵까지 약 500년에 걸쳐서 이란 지역 정착한 아리안들이 약 500여 년에 걸쳐서 그 중에 일부가, 전부가 이주했다는 게 아니에요. 일부가 인더스 밸리 유역으로 꾸역꾸역 밀려 들어왔다. 그래서 이걸 인도 아리안의 대이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예전에 한 1960, 70년대까지는 인도 아리안의 침략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인베이전. 그래서 인도 아리안이 조직된 군사력으로 인더스 밸리 지역을 침략해서 인더스 문명을 멸망시키고 그 지역에 정착했다. 이렇게 그 주장들을 했었는데, 베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점차 깊어지면서 그건 아니다. 이 유목 집단의 특성상 이게 대규모 침략을 계획해서 조직적으로 뭐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집단별로 수십 명 혹은 수백 명 단위로 한꺼번에 목적지를 정해놓고 뭐 줄기차게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오다가 괜찮은 지역이 있으면 거기다 말뚝박고 천막 치고, 그다 또 뒤에서 오는 집단에 밀려서 또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또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침략이라기보다는 몇백 년에 걸쳐서 꾸준히 이어진 이동이었다. 지금은 그렇게 정리하는 게 정설입니다. 그래서 그 맨 아래 써놓듯이 인도 아리아는 이란 동쪽과 아프가니스탄에 정착한 집단에서 갈라져 나와서, 무슨 이유 때문에 갈라져 나왔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확실치 않지만 아마도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에 앞에 오늘 수업의 후반부에서 살펴보기로 하죠. 어쨌든 인더스강 유역으로 이주하면서 한편으로는 인더스 유역에도 이미 기원전 1500년 무렵이면 인더스 문명은 도시 중심의 생활 방식은 쇠퇴했을 때입니다만, 그 지역에 여전히 널리 퍼져서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은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때 그 번성했던 도시 문명을 건설했던 집단이라 기술이나 생활 수준이나 이런 것도 유목 생활하던 집단보다는 훨씬 앞선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원주민들과 싸우면서 바깥에서 들어왔다고 아이고 먼 길 오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딴 데로 갈 테니까 여기 사세요, 이러지는 않았겠죠. 응? 들어오면 당연히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싸움 벌어지면서 이 원주민과도 격렬하게 싸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들끼리도 먼저 이동한 집단하고 뒤에 이동한 집단 혹은 이동한 집단들끼리 서로 상대방의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싸우면서 정착을 하는 초기 이동의 초기 과정은 상당히 피 튀기는 살벌한 전쟁이 일상화된, 전쟁과 약탈과 뭐 이런 게 일상화된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걸 베다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이제 앞으로 할 거고, 싸우면서 정착하고, 그래서 초기에는 punjab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점차 그 베다 시대 후기가 되면, 기원전 1000년 무렵이 되면 점차 겐지스강 경계까지 확장돼 나간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건 다음 슬라이드에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해보죠. 예, 요 지도에서 그 형광펜으로 표시한 지역이 베다 시대의 아리안들이 들어와서 정착한 약 500여 년에 걸쳐서 정착한 지역입니다. 그 형광펜 안에 들어있는 곳 중에 스와트 밸리 지역이 있고, 스와트 밸리는 라비 강에 인더스 강으로 흘러들어오는 큰 강이 5개가 있는데, 젤룸, 체납, 라비, 베아스, 수트레지, 큰 강 5개 중에 젤룸 강과 라비 강 그 사이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5개 큰 강이, 요 지도에도 보면 5개 큰 강들이 지금 위에서 표시가 되어 있죠. 그 형광펜 안에 있는 지역에. 그게 중간 정도로 내려가면 하나로 합쳐집니다. 하나로 합쳐져서 그걸 인더스강이 되는 거죠. 그 인더스강으로 전부 흘러 들어가면서 인더스강이 중류 아래에서는 훨씬 더 강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이 5개 큰 강이 흐르는 지역, 이 지역을 푼잡이라고 부릅니다. 푼잡. 푼즈라는 게 힌디어로 숫자 5, 반즈에 해당합니다. 반즈. 푼즈. 5개. 압이라는 거는 큰 강으로 둘러싸인 지역. 요걸 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푼잡이라는 거는 반즈와 압이 합쳐져서 5개 큰 강으로 둘러싸인 지역. 그러니까 인더스 강의 중류 위쪽, 상류 쪽, 상류 지역을 푼잡이라고 부르는 거죠. 도는 투라는 뜻이에요. 도하고 투하고 비슷하죠? 같은 뿌리에서 나왔는데, 도압이라는 건 2개의 강으로 둘러싸인 지역.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문명 중에 4대 문명 중에 가장 먼저 발생한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게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라크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 사이에 낀 초승달 지역, 지도로 보면 넓게 보면 이렇게 초승달 모양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완만하게. 그게 이제 비옥한 초승달 지대, 퍼타일 크레센트라고 부르는데, 그 지역에서 인류 최초의 문명이 발생했다. 최초의 농경도 거기서 시작됐다. 이렇게 농경이 시작된 게 대충 기원전 8000년 무렵, 지금으로부터 한 10,000년 전쯤 되죠. 그걸 그래서 우리가 뭐 신석기 혁명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2개의 큰 강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강들이 홍수 때 되면 때 맞춰서 넘쳐 흐르는 게 홍수 피해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강에 쓸려 내려오던 여러 가지 퇴적물들, 이런 것들이 넓은 지역에 그냥 넘쳐서 넓은 그 땅덩어리를 적셔버리니까 자연적으로 비료를 주는 효과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큰 강으로 둘러싸인 지역은 강이 주기적으로 범람해서 주변의 땅들이 굉장히 기름지고 비옥해진다. 그래서 퍼타일, 비옥한 초생달지대다 이렇게 부르고, 나일강 유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 문명의 발상지인 나일강 유역도 마찬가지고, 중국의 황하 문명, 황하 지역도 주기적으로 범람하는 지역이고, 인더스에 여기도 이런 5개의 강들, 그 중류 아래로 내려가서 인더스 하나로 합쳐진 이 강들도 수시로 범람하는 거죠. 범람해서 이 땅들을 적셔주니까 자연 비료도 되고, 농사 짓는 데 필요한 물도 충분히 항상 얻을 수 있고, 그래서 농경 문화가 일찍부터 발생하고 발달할 수 있었다. 근데 메소포타미아라는 이름도 그쪽 언어로는 2개의 강 사이에 낀 땅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가 인도말로 하면 도압이 되는 거죠. 2개의 강 사이에 낀 땅.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도압 지역에서 세계 최초의 문명이 발생했다.
이런 거죠. 여기는 푼잡 지역이 이제 인더스 문명에서도 하라파, 북쪽 하라파 중심으로 이 발달했던 그 지역이었는데, 인도 아리안들이 들어오면서 거기 화살표 선으로 표시된 게 아리안 엔트리 루트 1, 아래쪽 화살표가 엔트리 루트 2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카이버 패스나 볼란 패스나 이런 통행 가능한 통로를 지나서 인더스 통로 지나서 딱 들어오면 그 전까지는 험한 산지였지만 인더스 밸리 지역으로 들어서면 이제 거대한 농경지 평야가 펼쳐지지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정착한 지역이 하류 쪽이 아니라 상류 쪽, 스와트 밸리하고 그 아래 삽다 신다바라고 돼. 삽드라는 건 세븐이란 얘기입니다. 세븐. 영어의 september하고 똑같은 어원이죠. 삽드라는 게 세븐. september가 9월인데 무슨 7이냐. 원래는 7월입니다. 원래는 7월인데 중간에 뭐이죠? 줄라이하고 오거스트, 줄리우스 케사르, 시저 황제하고 그 다음 황제인 아우구스티누스, 이 두 양반께 삐집고 들어가면서 7, 8월 이후는 하나씩 밀리는 거예요. september가 원래는 7월인데 9월이 되고, 옥토버는 옥트라는 게 옥토퍼스 문어 다리 8개 달린 거 아니에요. 8월입니다 원래 옥토버가. 근데 이게 2달 밀려서 10월이 돼버리고, 노벰버도 no, 힌디의 now, 9이에요 9. 9월인데 11월이 돼버리고, 디셈버가 다스, 네? 열이라는 건데 열이라는 뜻인데 12월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9, 10, 11, 12는 둘씩 밀린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september와 같은 쌉다니까 7개, 신드라는 건 큰 강이라 그랬죠. 신드. 7개의 큰 강이 흐르는 지역. 이게 쌉다 신다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푼잡 지역이죠. 여기서 7개라는 건 아까 얘기한 젤룸, 체납, 라비, 베아스, 수트레지 5개 강하고 인더스 강에 상류하고, 또 지금은 이게 사라졌습니다만 사라스와티라는 강, 사라스와티라는 설도 있고 뭐 다른 강이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큰 강 7개가 흐르는 땅, 푼잡 지역입니다. 쌉다 신다바라는 거는 베다에도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정착해서 만들어낸 기록이 거의 이야기하는 베다다. 정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그래서 여기가 이제 초기 베다 신앙의 주 무대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오른쪽으로 그 형광펜으로 표시해 놓은 지역 오른쪽으로 보면 흐르는 강들 큰 게 2개 나오죠. 이게 야무나 강하고 겐지스 강입니다. 겐지스와 야무나. 이게 이제 알라하바드, 지금은 이제 뿌라약으로 얼마 전에 바뀌었죠 이름이. 뿌라약에서 하나로 합쳐져서 겐지스가 대표 이름이 되죠. 야무나는 이제 델리를 흐르는 건 야무나입니다. 그래서 요때 베다 시대에는, 그러니까 리그 베다가 만들어지던 베다 시대에는 겐지스강 유역까지는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전입니다. 그때는 쌉다 신다바 지역을 중심으로 여기서 원주민과 혹은 자기들끼리 끊임없이 싸우면서 정착하고 영역을 점점 넓혀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베다라는 유산에 대해서 그럼 살펴봅시다. 인도 아리안들이 목축이 주업이고 농경이 부업이었다가 그런 이동 생활로부터 인더스 밸리 지역으로 들어와서 특히 그 삽다 신다바 푼잡 지역에 정착하면서, 인더스 문명 사람들은 원래 발달된 농경 문화를 중심으로 건설된 도시 중심의 문명이었죠. 거기서 아마 그 원주민들하고 싸우고 뭐 정착하고 하는 과정에서 원주민들의 발달된 농경 문화도 일부 받아들였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인더스 밸리 지역이 고대부터 농사 짓기에 아주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었죠. 그래서 인도 아리안들도
점차 농경 중심의 정착 생활로 전환되어 갑니다. 유목 전통을 완전히 버리진 않았습니다만, 지금도 뭐 인도에 보면 각 마을마다 가축들 전문으로 치는 이런 카스트 집단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그러나 이제 점차 유목이 부업이 되고 농경이 주업이 되는 이런 생활 방식으로 전환되어 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기에 이 베다 시대의 인도 아리안들은 도시나 건축물이나 사원이나 신상 등 고고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남아 있을 수 있는 고정된 이런 유적과 유물을 거의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인더스 문명의 도시도 완전히 쇠퇴했을 때고, 아리안들이 남긴 그 베다에 표현된 내용을 보면 그런 요새에 틀어박힌 원주민 놈들을 뭐 세게 공격해서 결국은 요새를 깨부수고 불지르고 약탈하고 뭐 잡아왔다, 뭐 이런 아주 자랑스러운 얘기들이죠. 그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 자기들은 그런 요새 안에 살지 않아요. 원주민들이 사는 이런 요새를 뭐 뿌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하긴 하지만, 본인들은 그런 데 사는 생활 방식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런 유적과 유물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거의 없다. 이 베다 시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도 아리안들은 이미 인도 땅에 들어올 무렵이 되면 기원전 2000년 무렵부터 원래 살던 고향에서 떠나서 이동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인도 땅에 올 때까지 한 300년 정도 시간이 흐른 한 500년 정도 시간이 흐른 거 아니에요? 기원전 1500년 무렵이니까. 500여 년 동안 여러 지역으로 이동하고 싸우고, 그 지역의 원주민들, 유럽 지역으로 흘러갔거나 혹은 이란 지역으로 흘러갔거나 어느 지역으로 가건 먼저 살고 있던 집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집단들과 싸우고 자기들끼리도 또 싸우고 끊임없이 싸우고 뺏고 이런 과정을 되풀이 하다 보니까 싸우는 데 대한 노하우는 굉장히 발달을 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아리안들이 인더스 밸리 지역에 살던 원주민들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유리했던 요인, 싸움에서 유리했던 요인이 말이 끄는 전차. 말이 앞에서 한 마리나 보통 두 마리가 끌고, 그 전차 모습은 우리가 다음 수업 때 그 슬라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전차 뒤에 올라타고 마부가 따로 있기도 하고, 혹은 뭐 전차 모는 사람이 직접 마부 역할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서 뭐 창을 던지거나, 혹은 뭐 전차로 깔아 뭉개거나 하는 거니까, 말 타지 않고 전차 없이 그냥 그냥 두 다리로 싸우는 사람에 비해서는 뭐 어마어마하게 유리한 거죠. 이런 말이 끄는 전차를 전쟁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또 하나는 이 인도 아리안들이 사용하던 칼이나 창이나 도끼 이런 것들은 남아 있습니다. 금속으로 만든 것들은 남아 있는데, 이건 쇠는 아니에요. 철기 시대가 아니었고 보통 청동기 시대였고, 뭐 돌로 만든 것도 남아 있고 한데, 칼도 인더스 문명에서 발견된 칼들에 비해서는 훨씬 효율적으로 베거나 찌를 수 있는, 뭐 칼 몸통 가운데 이 혈조라 그래서 일종의 움푹하게 파놓은 골이 있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 대검 보셨으니까 알 텐데, 거기도 혈조가 파져 있어요. 그런 게 파져 있어야 찔렀다가 뺄 때 쉽게 빠진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런 혈조가 없을 때는 찌르면 사람 몸의 근육이나 이런 살들이 그걸 붙잡아서 쉽게
빠지지가 않는다 그래요. 전투용으로 쓰는 거는 거의 혈조가 퍼져 있는데 인더스 문명에서 발견된 칼들에는 혈조가 없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이쪽은 전투용으로 제작된 칼들이 아니라는 거죠. 의전용이나 장식용이나 과시용이나 물론 싸움도 했겠습니다만 인더스 문명에서 발굴된 유물들 중에 전문적인 싸움을 위해서 전투를 위해서 이렇게 활용되었던 무기류들 이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인더스 문명이 다른 문명들에 비해서 좀 예외적인 것도 그런 부분입니다. 예외적인 것 중에 하나도 그런 부분이에요. 전쟁이 대규모로 이루어졌거나 자주 이루어졌거나 이랬다는 증거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걸 뭐 인더스 사람들이 유난히 평화적이어서 그랬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겠지만 뭔가 이렇게 집단적으로 붙어서 살상할 이런 싸움을 벌일 이런 필요가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그만큼 이제 뭐 통치 기구가 효과적으로 작동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칼이나 창이나 뭐 도끼도 인더스 문명에서 발굴된 도끼들은 도끼 머리 부분에 구멍을 뚫어서 글로 이제 도끼 자루를 집어넣어서 단단히 고정하고 쓰는 게 우리가 요새 아는 도끼인데 초기의 도끼들은 도끼 그 날 부분에 도끼 그 머리 부분하고 구멍을 안 뚫고 그것과 도끼 자루를 그 가죽끈이나 끈으로 묶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몇 차례 쓰다 보면 헐거워지고 빠지기도 하고 이게 효율적이 아니었겠죠. 아리안들이 남긴 도끼를 보면 그 도끼 머리에 구멍을 뚫어서 고정시켜서 쓰는 그러니까 훨씬 더 효율적인 무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뭐 이동하는 과정에서 온갖 싸움들을 많이 겪어본 베테랑들이니까 전투 경험도 풍부하고 말이 끄는 전차도 있고 무기도 훨씬 효율적인 무기들을 사용했고 그래서 원주민들을 싸움을 해보면 원주민들은 요새에 틀어박혀 있긴 하지만 뭐 싸움은 별로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초기에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쉽게 깨부수고 그리고 이걸 뭐 죽이거나 약탈하거나 혹은 후에 이제 농사를 점점 본격적으로 받아들인 후에는 농경 중심으로 정차 변화하면서는 죽이는 것보다는 잡아다가 포로로 노예로 쓰는 게 훨씬 남는 장사죠. 죽여버리면 그걸로 끝이지만 잡아다가 여자나 아이들은 키워서 여자들은 뭐 데리고 살면 되고 데리고 살아서 우리 집단에 또 자식들을 낳아주니까 우리 집단이 점점 커질 수 있고 어린애들은 잡아다가 어려서부터 훈련시켜서 노예로 쓸 수도 있고 혹은 자기네 병사로 쓸 수도 있고 성인들도 잡아다 전쟁 포로를 잡아다가 노예로 편입시켜서 일시키는데 부려먹고 그죠? 그런 식으로 원주민 집단과 이것도 일종의 이제 폭력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융합이죠. 융합되는. 그러면서 서로 아마 영향을 주고받았겠죠. 원주민들을 베다에서는 그러니까 인도 아리안들이 이 원주민들을 다시유, 바샤, 빠니 여러 이름으로 불렀는데 다시유라거나 바샤는 이제 노예라는 의미가 더 강하던 거고 빠니는 아마 원주민들 중에도 특정 집단의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이름들은 이제 뭔가 이제 적대적인 혹은 비하하는 이런 의미로 사용을 했는데 그 베다 찬가들에 보면 원주민들을 묘사할 때 이놈들은 아마 아리안들 눈에 보기에 인도 아리안들 눈으로 보기에는 피부 색깔이 일단 자기들보다 훨씬 검다. 응? 다크하다 이거죠. 블랙까지는 아니지만 다크하다. 그래서 피부 색깔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그 다음에 얼굴 모양에서도 코가 펑퍼짐하다. 코가 낮다는 얘기, 낮고 옆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한 게 많습니다. 특히 초기 참가들에서 보면 아마 처음에 맞부닥쳤을 때
겉모습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겠죠. 자기들과 비교했을 때 자기들 피부색이 훨씬 밝고, 희다는 얘기는 안 해요. 밝다.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페어하다. 그래서 아름다운 피부색을 묘사할 때 황금빛으로 잘 익은 밀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금빛 곡식이 잘 익은 밀이 막 너울거리는 벌판, 그런 피부를 가진 처자,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흰 피부는 아니고 그런 이제 밝은 톤의 피부 색깔인데 비해서 원주민들은 훨씬 어둡고 검은색에 가까운 다크한 피부 색깔이라는 점이 눈에 띈 차이였고, 또 하나는 얼굴이, 자기들은 코가 우뚝하고 높은데 이것들은 코가 펑퍼짐하고 낮다. 그러니까 외모상으로 구분된다. 즉 인종적으로 상당히 다른 특징을 가진 집단들이었다. 그래서 그 베다에 묘사된 이 원주민들의 모습을 보고 아마도 이게 이제 드라비디안, 남인도 사람들은 북인도에 비해서 훨씬 검거든요. 피부색이 검고 생긴 모습도 좀 다르고 털도, 몸의 채모도 훨씬 적고, 그래서 이게 드라비디안들과 인종적으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정착 과정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고 상당히 피 튀기는 살벌한 이런 과정이었다. 근데 유적이나 유물은 거의 남긴 게 없지만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거죠. 오랄 트레디션이라고 합니다. 구전으로 전승된 신성한 경전인 베다를 남겼던 거예요. 베다의 그 성립 시기는 다음 슬라이드에 표에서 보기로 하고, 이 베다라는 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찬가 모음집입니다. 찬가. 그러니까 리그라는 게 아까 찬양하다 뭐 이런 뜻이라 그랬죠. 리그 베다는 찬양하는데 필요한 지식, 응? 제대로 찬양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지식, 이런 뜻인데, 베다에 실린 이 기록들은 전부 노래들입니다. 운문, 그러니까 산문이 아니라 운문이에요. 운문이고, 그러니까 가락을 붙여서 불러야 되는 게 원래 베다의 내용입니다. 찬송가, 우리 그 교회나 성당에서 쓰는 찬송가 보면 찬송가에 다 글로 쓰여져 있지만 그게 노래죠. 전부 노래입니다. 네? 일정한 곡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 가사들이에요. 베다에 적혀 있는 내용도 바로 노래를 부르는데 필요한 가사들입니다. 가사. 네? 노래 곡은 그러면 악보는 어딨냐? 악보는 없지만 악보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는 겁니다. 노래 배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그 노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부르는 것을 듣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구전입니다. 구전. 악보 보고, 물론 악보를 볼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악보를 보고도 비슷하게 부를 수 있죠. 부를 수 있지만 귀찮죠. 악보 볼 줄 모르는 사람한테는 악보 그려놓은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다른 사람이 불러주는 노래를 듣고 따라할 수는 있죠. 응? 잘 부르고 못 부르고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럴 경우에, 노래의 경우에는 구전이 보다 확실한 전승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베다에 실려 있는 것들은 전부 노래의 가사들이다. 그게 리그베다에는 1000곡 이상, 뭐 1028곡이라 그러는데 계산하는 데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1020여 곡의 가사들이 실려 있는 찬가 모음집입니다. 그러니까 찬가 모음집, 찬가집이에요. 지금의 찬송가 생각하시면 돼요. 찬송가가 일반 뭐 아무 때나 부르는, 우리 흥겹고 즐겁자고 부르는 노래가 아니잖아요. 신에게 바치는 노래입니다. 어? 경건한 마음으로 불러야 하는 그런 노래예요. 베다에 실려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대부분이 신에 대한 찬가고, 일부 보면
일상생활, 당시의 생활 방식을 엿볼 수 있는, 가령 뭐 소방 맞은 부인이 남편을 원망하고 남편을 채간 그 여자를 저주하면서 남편이 돌아올 것을 바라면서 부르는 노래도 있고, 도박꾼이 야 이거 끊어야 되는데 하다가도 결국은 끊지 못하고 도박판에서 밤 홀랑 새고 다 털리고 진짜 거기 보면 마누라도 아마 걸었던 것 같아요. 이제 가족도 다 날리고 정말로 빈털터리가 돼서 새벽에 예? 새벽에 이렇게 진짜 이 허망한 모습으로 쫄래쫄래 나오는 그런 도박꾼의 비애를 진짜 생생하게 표현한 이런 노래도 있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엿볼 수 있는 일상적인 시큘러한 이런 노래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래들을 통해서 우리가 베다시대 사람들의 생활상을 추정해 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대부분은 찬송가집이니까 신에 대한 찬양, 혹은 신에게 뭔가를 바라고 소원하고 기원하고 갈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원전 1500년 인도 아리안들이 인도 지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기원전 1500년 무렵부터 대략 기원전 1000년 무렵까지 만들어졌다. 이게 리그베다를 중심으로 한 겁니다. 리그베다를 중심으로 하는 이유는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 그래서 한 500여 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거죠. 이게 뭐 500년이나 걸렸다는 거 어떻게 하냐. 우리가 한국말을 조선시대 세종 때, 대충 한 500여 년 전 되죠. 세종 때 훈민정음 만들었습니다. 훈민정음 만들어서 앞에 서문 붙였죠. 나라 말싸미 균귀게 달아, 뭐 문자와로 서로 삼합디 아니하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지금 보면 야 이게 무슨 얘기요? 한국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나라 말씀이 아니라 나라 말싸미, 중국은 또 뭐요? 중국은 중국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종 당시의 발음에 충실하게 한글은 알파벳이죠. 응? 표음 문자입니다. 그래서 발음에 충실하게 적은 게 지금 발음과는 상당히 달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문자와로 서로 삼합디 아니할세, 뭐 이 삼합디 같은 건 요새 쓰지도 않는 말이고, 문자로 서로 문자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삼합다 이게 이해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어린 백성이라는 것도 어린애가 아니라 지금과 같은 어린이가 아니라 좀 이렇게 모자란 이런, 그래서 내 일할 어여삐 여겨 그래서 한글을 만들어서 소통하게 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어여삐라는 것도 예쁘게 여긴다는 게 아니라 가엽게 여긴다는 뜻이고, 한국어도 한반도에서 사용되는 언어도 500년 전과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바뀌었고, 문자나 발음이나 표기 방식이나 훈민정음 만들 당시의 표기 방식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없어진 문자도 많죠. 없어진 글자들, 뭐 여린 비읍이나 여린 히읗이나 세목골 이런 것도 없잖아요. 지금 안 쓰잖아요. 그죠? 그때 없던 발음들이 지금 생겨난 것도 많고, 그래서 500년이라면 이게 한 언어가 엄청나게 변화하는 그런 시간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그베다에 실려있는 찬가들 중에도 서로 문법이나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이 다른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래서 그런 언어학적으로 이 시간대를 따져서 단어의 이 원형이 점차 변해가는 모습, 이런 걸 가지고 그러면 대충 이게 한 몇십 년 혹은 몇백 년 걸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재구성을 해보면 리그베다에 실려있는 1000개 이상의 찬가들 상당수를 이렇게 연대 순으로 배열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초기에 만들어진, 그러니까 리그베다 안에서도 고대에 속하는 그런 찬가들, 그리고 비교적 후대에 속하는 찬가들, 그리고 중기 과도기에 속하는 찬가들, 이런 것들을 언어학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물론 언어학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거기 등장하는 지명들 보니까 이거는 저쪽 젤룸강 부근인 것 같다, 서쪽인 거. 그리고 이거는 수트레지 가장 동쪽에 지명들이 나온다 그러면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분잡에 올 때까지 또 한참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가지고 이게 전이고 이게 후고 이런 걸 구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 찬가들이 만들어진 시기들을 대강 이 시기순으로 배열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수많은 학자들이 오랜 시일에 걸쳐서 연구한 성과들을 종합해서 나온 성과입니다만, 그래서 그런 걸 보면 한 500년에 걸쳐서 리그베다가 만들어져서 기원전 1000년 무렵이 되면 이게 종합된 후에는 현재까지 거의 변함없는 형태로 전승되어 왔다. 오랄 트레디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악보가 없더라도 노래를 스승님이 불러주고 야 이거 따라해서 완전히 외울 때까지 반복해. 완전히 외울 때까지 반복을 한 거죠. 그 베다 찬가 중에 짤막짤막한 노래도 있습니다만 그 가사만 적어놓은 거라 그랬잖아요. 가사가 여러 페이지에 걸칠 정도로 엄청나게 긴 찬가들도 있습니다. 반복해서 어릴 때부터 수십 년을 암송하는 거죠. 암송. 머릿속에 담아둬야 다음 제자한테 전달해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암송의 전통이 고대 옛날 문화에서는 일반적으로 나타나죠. 조선시대에도 서당 가서 한자 배울 때, 한자 한문 배울 때 천자문 달달 외우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하늘천 따지 가물현두를 향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일단 다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뜻은 머릿속에 일단 다 저장해 놓고, 저장이 다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뜻풀이 해주고 그때부터 알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암기력이 가장 반짝반짝할 때, 이때가 어릴 때죠. 응?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무렵까지가 제일 암기력이 총총할 때고,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서부터는 암기력은 점점 떨어지고 이해력이나 다른 분해작용이 점점 왕성해지고, 그래서 보통 이런 암송은 어릴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금도 이런 전통적인 방식으로, 구전의 방식으로 베다를 전승하는 그런 전문 브라흐만 집단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간혹 이런 집단들이 몇 년에 한 번씩 모여서 자기들 암송한 거를 서로 비교하는 이런 모임도 갖고, 근데 그런 데서 남인도 북인도 동부인도 서부인도 이런 각지에서 모인 집단들이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거의 비슷하답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이어지는 전승인데, 이게 이제 베다의 내용들 자체가 찬가 가사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이게 굉장히 신성한,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창작한 게 아니라, 인간이 머릿속에서 창작해낸 가사들이 아니라 바로 신들이나 하늘이나 그런 계시를 받아서 마음의 눈으로 보거나 들은 것, 응? 선택된 소수의 현자들, 그걸 이제 르시라고 합니다. 르시들이 마음의 눈이니까 봐야겠죠. 마음의 눈으로 본 것.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 이걸 르시를 see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see라는 건 눈으로 본다는 거 아니에요? 뒤에 R자를 붙이면 보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보는 사람. 한자로는 이제 관자라고, 볼관자에서 관자라고 번역을 하던데,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네?
하늘의 계시를, 혹은 하늘의 계시를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듣고 마음의 눈으로 보거나 들은 것을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소리로 바꿔서 전달해 준 게 바로 베다의 찬가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신성한 계시나 소리를 받아서 전달한 거기 때문에 인간이 함부로 고치거나 손대거나 보태거나 빼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성한 겁니다. 신성하기 때문에 변경 불가. 그리고 신성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확하게 낭송하는, 정확하게 따라 부르는 게 중요한 거죠. 응? 그래서 수천 년 전에, 기원전 1500년 전이라고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아니에요. 그때 만들어진 찬가가 그때와 거의 유사한 형태로 지금까지 전달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비슷한 사례가 없어요. 3500년 전이라 그러면, 한반도에 3500년 전이라 그러면 뭔지 불확실할 때죠. 삼국시대는 그것보다 한참 뒤고, 단군 시대가 뭐 기원전 4000년, 지금으로부터 한 4000여 년 전이라 그러지만 3500년 전에는 뭐였냐? 정확하지 않아요.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때 불렀던 노래가 지금도 우리가 부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상상하기 힘든 얘기입니다. 이집트 문명에서 3500년 전, 고왕조 시대인가요? 피라민 만들어지고 막 하는데, 그때에 했던 뭐 의식이나 노래나 이런 거를 지금 이집트 사람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생각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전, 그 오랄 트레디션,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직접 전달하는 이런 구전의 전승은 어느 문화에나 있습니다만, 인도 문화처럼, 특히 인도 아리아나 베다 문화처럼 이렇게 강력한 형태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이런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특이한 예고, 이런 게 가능했던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베다의 찬가들이 담고 있는 어떤 신성성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절대로 고쳐서는 안 돼. 충실하게 전승하는 게 가능했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이 강의 후반부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베다 찬가가 1000개 이상이나 남아있는 덕분에 인도 아리안들이 남긴 유적이나 유물은 별로 없지만, 이런 찬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인더스 문명의 종교생활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재구성해 볼 수 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신들을 믿었고 어떤 제사를 지냈고, 이걸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베다의 찬가들 덕분이다. 요 리그베다, 이게 총 10개의 만달라 원이라고 그러는데 10권으로 보통 얘기를 하죠. 10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성립 시기, 제가 참고한 자료에 나온 그 표고, 제가 괄호 안에 추정이라고 적어 놓은 이유는 요런 시기가 대충 맞지만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약간씩 다른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제일 널리 통용되는 주장인 것 같아서 여기 가져왔고, 이것과 다른 주장도 있다. 근데 다른 주장이라 그래도 기원전 1500년하고 기원전 1000년이라는, 그러니까 시작 시기하고 끝나는 시기, 이건 대충 일치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중간에 약간씩 뭐 차이 나도 몇십 년 차이 안 나요. 몇백 년씩 차이 나는 경우는 황당한 주장들 경우는 그런 것도 있지만, 대개는 이제 전문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여기서 뭐 몇십 년 정도 차이, 그 순서가 약간 바뀐다든지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리그베다의 초기 창가들이 기원전 1500년 무렵, 그리고 리그베다의 제10권이 아마 마지막에 만들어진 창가들을 모아놓은 건데, 그게 이제 기원전 한 1000년 무렵 이거고, 1권부터 뭐 10권까지 순서대로 이게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2권에서 7권, 그리고 뭐 6대 가문에 대한 6대 가문이 이용하는 창가, 이거는 이제 6대 가문이라는 게 그 당시에 베다 시대에 이 주로 제사들을 주관했던 그 주요 사제 가문, 브라흐만의 그 유명한 가문들 6대 가문 있고, 그 중에서 그 아래 나오는 깐바 가문이라는 게 또 그 중에서도 특히 강성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1권의 51에서 191 창가들은 뭐 기원전 1300년 무렵, 1권의 1부터 50은 기원전 1200년 무렵. 그래서 여기 1권부터 10권까지 쭉 연대별로 이렇게 수록된 게 아니고 중간에 상당히 차이나는 것들이 있고, 리그베다의 제9권은 소마 찬가라고 따로, 이게 소마 신에 대한 찬가들만 따로 모아놓은, 소마는 요건 그 다음 시간에 베다의 주요 신들 소개할 때 다룰 건데, 원래는 이게 식물의 이름입니다. 소마가. 그 식물 소마에서 짠 즙을 소마 주스라고 표현하는데, 소마 즙을 베다 시대에 제사를 지낼 때 신들에게 바치고, 이 소마 즙이 바로 신들이 보통 마시는 음료라 그래요. 그리고 제사에 참가했던 인간들도 한 모금씩 얻어 마시고. 에? 근데 이 소마 즙을 마시면 환각작용, 뭔가 이게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요새식으로 한 마약의 일종이죠. 근데 이 소마라는 식물이 도대체 뭐냐?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게 일종의 그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버섯이라는 썰도 있고, 혹은 이란 지역에 정착했을 때 그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식물이라는 썰도 있고, 이란에서는 이걸 소마를 호마라고 불러요. 발음이 S가 약화돼서 호마, 신드가 힌두로 약화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호마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그쪽 지역, 이란, 아프간, 그리고 요 punjab의 서쪽 지역, 이쪽에서 나는, 산 쪽에서 나는 식물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은 합니다만 뭔지는 모릅니다. 버섯이라는 썰도 있고 대마일 거다. 대마하고는 근데 묘사된 성격이 많이 달라요. 술도 아닙니다. 아침에 짜서 저녁 때 마시니까 술을 뭐 아침에 빚어서 저녁 때 마시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어쨌든 환각작용을 하고, 이 소마즙을 마시면 정말 내가 신처럼 되는, 간땡이가 부풀어서 겁이 없어지고 맨정신으로 볼 수 없던 것들도 막 보이고, 하늘을 날아다니기도 하고, 하늘에 머리끝이 닿을 정도로 커지기도 하고, 이런 굉장히 아주 강력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그런 음료인데, 신들이 워낙 이 소마즙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제사에 참가해서 나눠 마셔본 요 인간들도, 야, 요거 진짜 엄청난 거구나. 인도 아리안들도 사랑하고, 그래서 이게 신으로까지 승격이 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창가를 한 권에 따로 모아놓을 정도로 소마를 애용을 했다. 지금도 힌두들의 의례에서 힌두들 큰 뿌자를 하거나 멜라 축제를 하거나 이럴 때 브라흐만 사제들이 그 아침에 보통 해 뜨고 난 다음부터는 음식을 안 먹어요. 해 뜨고 난 다음부터는 다른 음식은 안 먹고 대마를 갈아서 우유에 타서 마십니다. 대마 열 처리해서 우유에 타서 마시면 그것도 환각작용, 대마초 피운 거나 비슷한 작용을 해요. 그리고 뭐 홀리 축제나 이럴 때는 아예 길거리에서 그걸 일반 사람들한테 팔기도 하고, 우유 뜨겁게 끓여서 거기다가 대마 이
간 거 섞어 줍니다. 마시면 저도 못 모르고 마셔봤을 때 막 확실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힌두의 각종 의례들에서 이런 환각 작용을 하는 이런 음료, 대마 가루를 우유에 타서 마시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환각제라는 게,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 중독되는 이런 용도로 요새는 주로 활용이 됩니다만, 이런 종교적인 행사에서 쓰이는 환각제, 술도 그런 것의 일종이죠. 일종에서 발달을 해왔죠. 이런 환각제는 신을 접하기 위해서는 맨정신으로 힘들죠. 뭔가 신내리고, 신을 내가 직접 경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보조 수단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베다 시대 인도 아리안들은 소마를 주로 사용했고, 지금의 이 브라흐만들은 대마를 사용하고 있고, 그런 차이지. 우리나라에서는 술도 사용을 했고, 무당들 그 샤머니즘에서는 아주 격렬하게 막 그 춤을 추면서 신내리기 전에 격렬한 춤을 뭐 30분, 1시간씩 막 추다가 신이 확 내려꽂히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중남미 인디안들의 그 샤만 무당들에서는 담배를 주로 사용합니다. 담배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사용하는 수단은 약간씩 다르지만 어떤 환각이라는 뭔가 정상적이 아닌 비정상적인, 혹은 초정상적인 이런 정신 상태를 얻기 위해서 이런 소마를 사용했다 얘기할 수 있겠죠. 요게 이제 대충 이 전문 연구자들이 대충 동의하는 리그베다의 성립 시기. 왜 리그베다만 소개하냐? 사마, 야주로, 아타르바 베다도 있다면서. 그건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베다의 종류와 구성, 요 4대 베다, 뭐 리그, 사마, 야주로, 아타르바 베다, 이 4개가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 인도 아리안들의 생활 방식 자체가 이동식 생활 방식, 요건 물론 초기, 베다 시대 초기입니다만, 이동식 생활 방식이었다 보니까 사원과 신상 등의 고정된 숭배 대상부는 없습니다. 베다의 찬가들에도 신을 찬양하고 신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제단을 쌓고 불을 피우고 제물을 차려놓고 이런 건 있지만, 이런 내용은 자세하게 나오지만 신상을 모신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신전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베다 시대의 신앙 형태는 안아이코닉이라고 표현합니다. 언아이코닉. 안이 붙으면 이게 반대의 뜻이 되죠. 아이콘이라는 건 우상, 아이코닉이라는 건 우상 숭배하는, 그죠? 베다 시대의 종교는 우상 숭배가 아닌 비우상 숭배,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이런 종교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지금의 가령 뭐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교회에 가보면 뭐 십자가 있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상도 있고, 성당도 마찬가지고, 절에 가보면 불상 있고 번쩍번쩍하는 큰 부처님들 있고, 이거는 전형적인 우상 숭배의 종교죠. 아이코닉 릴리전들입니다.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알라나 마호메드 상을 만들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교는 그런 의미에서 안아이코닉,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종교라고 할 수 있고, 베다 시대의 신앙 형태가 바로 이런 신상이나 신전, 고정된 신상이나 신전이 없었다는 점에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그런 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다 본집은 모두 4종류, 위에 적어놓은 4종류인데, 당시의 핵심적 종교 행위인 불의 희생 제사, 영어로는 fire sacrifice, 한자로 번역하면 번제라고 합니다. 번자가 태울 번자 아니에요. 태우는 제사, 번제고, 그 산스크리트어로는 야교라고 합니다. 야즈, N자 위에 물결 모양이 있죠. J하고 N
물결무늬 N 요 두 개가 하나로 돼서 하나의 발음 단위로 보통 취급을 해요. 그래서 기 발음 나죠. 그래서 야기야 이렇게 발음합니다. 야기야, 야기야 이렇게 발음하는데, 요게 이제 불을 피워놓고 제단을 차려놓고 불을 피워놓고 제물들을 준비해서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sacrifice 희생제사니까, 희생제사라는 건 살아있는 동물이나 사람이나 이 제물을 가져다가 제사의 클라이막스 때 제물을 죽여서, 그죠? 제물을 죽여서 신에게 바치는 이런 제사를 sacrifice라고 합니다. 희생제사. 희생이라는 한자 단어 자체가 고대 중국의 이런 희생제사에서 제물로 바쳐지는 동물, 요걸 희생이라 그랬습니다. 희생. 희자나 생자나 찾아보시면 전부 옆에 왼쪽에 소우변이 붙어 있습니다. 희생물로 제일 큰 게 이제 소였고, 소나 말이고, 양이나 염소나 뭐 이런 가축들을 제물로 바치는 거죠. 그래서 희생 제사는 뭔가를 죽여서 피가 튀는 제사가 이거예요. 그죠? 야교, 베다 시대의 야교가 바로 그랬고, 이 제물을 잡아 죽이는 거는 바로 제사를 주관하는 브라흐만 사제들이죠. 사제들이 제물을 잡아 죽이려면, 살아있는 이 동물을 잡아 죽이려면 동물의 이 동물에 대한 해부학적인 지식이 풍부해야 됩니다. 네? 단칼에 죽일 수 있는 급소가 어딘지, 어디를 자르면 이게 단숨에 죽고 피를 쫙 뽑아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그 베다 창가나 혹은 그 뒷시기에 나오는 브라흐마나 경전들에 보면 상당히 깊이 있는 그런 해부학적 지식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브라흐만 사제들은 이런 도살도 직업의 일부로 수행하는, 지금 이슬람교에서 할랄, 그 종교적인 교리에 맞게 짐승을 잡는, 그렇게 잡은 짐승, 이걸 할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은 할랄 방식에 맞춰서 잡은 고기들만을 먹습니다. 할랄. 맞추지 않은 아무렇게나 잡은 고기는 하람이라 그래서 또 안 먹죠. 할랄 고기를 잡는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도살업자가 아니고 종교적으로 그 할랄 방식에 맞춰서 잡을 수 있는 훈련을 받고,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전문직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이슬람 성원, 그 이태원 한남동 이슬람 성원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그럴 거예요. 금요일에 이제 무슬림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죠. 성일입니다. 기독교의 주일하고 같은 거죠. 금요일마다 그 예배 드리고 그 성원 한쪽 마당에 장소에서 주로 염소를 잡는다 그래요. 염소를 종교적인 전문가가 할랄 격식에 맞춰 잡아서 그 고기들을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에게 팝니다. 신도들이 뭐 푸주가에 정육점에서 파는 거하고는 다르죠. 신도들은 도네이션을 하고 그 고기를 나눠주는 거죠. 그런 건데, 어쨌든 베다 시대의 브라흐만 사제들은 그런 것에도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훈련을 했다. 그래서 불의 희생제사를 치르는 4종류의 사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에서 각각 담당하는 역할들이 다른 거죠. 전체 제사를 주관하는 사제가 있고, 불을 주로 담당하는 사제가 있고, 혹은 찬가 낭송을 주로 하는 사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역할들이 각각 다른데, 그런 각각의 브라흐만 사제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4종류로 분류를 해놓은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리그, 사마, 야주로, 아타르바. 이게 각각의 주로 사용하는 사제들이 따로 정해져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안에 창가들이 워낙 많이 실려 있다 보니까 꼭 이렇게 정확하게
칼로 두부 자르듯이 정확하게 분리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번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고 그림들도 살펴볼 겁니다. 근데 번제를 치를 때는 야교죠. 야교를 치를 때는 제단을 쌓고, 제단은 그때그때 쌓습니다. 그때그때 쌓는데 벽돌로 쌓는 걸로 돼 있어요. 제단 쌓는 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는 그 브라흐마나 경전들이 있습니다. 벽돌로 제단을 쌓고 불을 피우고, 이거 신성한 불을 피우고 제물들을 차려놓고 브라흐만 사제들이 엄격한 절차에 따라서 정해진 베다 찬가들을 낭송하면서 틈틈이 이제 제물도 바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희생 제물로 바치는 거는 주로 소나 말이나 양이나 염소, 큰 제사일 때는 소,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큰 제사에는 말이 이제 제일 비싼. 우리 뭐 몇 년 전에 그 탄핵 시작될 때 그 뭐죠? 그 대기업에서 말 사서 뇌물로 이렇게 줬다는 이런 보도 나왔었는데, 그때 보면 야, 말값이 어마어마하구나 새삼스럽게 알았죠. 소 뭐 수십 수백 마리, 비싼 말은 수십 수백 마리 살 수 있는 그런 몸값인데, 어쨌든 베다 시대에도 가장 크고 중요한 제사는 말을 바치고, 그 다음에 소, 양이나 염소는 좀 규모가 작은 이런 데 바치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다른 제물들, 우유라든지 요구르트라든지 기는 이제 우유를 정제한 버터입니다. 그리고 곡식이나 빵 등도 만들어서 이런 식물성 제물들도 있고, 우유나 커드나 기들은 동물성 제물들이고, 이런 것도 계속 불에다가 이제 부어 넣습니다. 부어 넣고 던져 넣고 하면서 클라이막스 때 이제 제물로 바칠 동물을 죽여서 그 동물의 각을 뜨고 일정한 부위를 불에다 던져서 신에게 바치고 이런 식이죠. 그리고 이제 소마즙도 짜서 신에게 바치고, 남는 건 우리도 마시고, 음복한다 그러잖아요. 음복. 제사에서 남은 음식들, 신들이 먹고 남은 음식들을 인간들이 나눠 먹는 걸 음복한다 그러죠. 복을 마신다는 얘기예요. 신들의 축복이 들어있는 음식이 됐다 이겁니다. 물론 신들이 진짜로 먹어서 음식이 확확 줄어드는 건 아니죠. 우리 제사 지내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신에게 음식을 바치는 거죠. 그죠? 신이 이제 조상신도 신입니다. 그죠? 그래서 조상신에게 바친 음식, 신이 먹었으니까 거기 축복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축복이 깃든 음식을 인간들이 나눠 먹는 거죠. 예전에는 뭐 그걸 동네에도 돌리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러지는 않고 참석한 사람들끼리 같이 먹죠.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죠. 그건 뭐 전 세계 어느 종교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께 바치고 먹고, 소마즙도 바치고 우리도 먹고, 아 기분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다가 이렇게 4대 베다로 나눠지는 거는 그 제사를 주관하는, 야교 제사를 주관하는 브라흐만 사제의 역할에 따라서 분류해서 각 사제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분류해 놓은 그런 거다. 네, 리그베다는 1028개 찬가가 있고,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찬양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지식, 찬양에 필요한 지식, 올바르게 찬양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지식, knowledge of praise 있는데, 이 리그베다를 주로 사용하는 사제는 호따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호뜨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건 이제 주로 신을 찬양하고 전체 제사를 주관하는 이런 사제라 그래요. 사마베다에 실린 찬가들은 거의 리그베다에 실린 찬가들을 뽑아서 편집해 놓은 겁니다. Knowledge of the Melodies, 그러니까 노래하는 데 필요한 지식. 사마베다는 주로 노래, 신나는 게 아니라 제사에서 부르는 노래 모음집이고, 요걸 주로 참고하는
사제는 사만 혹은 우드갓들이 이렇게 불린다고 하는데 싱어예요. 그러니까 제사에서 노래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는 우리 성가대 같은 거죠. 야주르베다도 거의 리그베다에서 선별된 찬가들을 따로 편집해서 모아놓은 건데, 그러니까 사마나 야주르베다에 실린 찬가들은 거의 다가 리그베다에 이미 나와 있는, 리그베다가 오리지널 본이다 이거죠. Knowledge of the muttered formulas. 주문에 대한 지식입니다. 주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죠. 주문을 이제 만들어라 그러는데, 그래서 야주르베다를 주로 활용하는 사제는 아드바리우라는 이름의 사제인데, 이건 리사이터블 야주스 포뮬라, 이런 주문을 주로 외우는, 주문을 낭송하는 그런 사제고, 아타르바베다는 위에 세 베다하고는 약간 성격이 상당히 다르다고 합니다. 약간이 아니라 731개 찬가가 실려 있는데, 리그베다와 성격이 상당히 다르니까 사마나 야주르와도 당연히 다르겠죠. 찬가가 다수고, 이 중에는 찬가라고 보기는 좀 이상한 뭔가 이제 저주하는 주문도 들어있고, 혹은 뭐 병이 낫기를 병 나으라고 숭얼대는 주문. 그러니까 아타르바 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인도 아리안들이 만든 거라기보다는 원주민들의 종교 생활의 전통이 많이, 원주민들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아서 만들어진 게 아닐까,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확실하진 않죠. 근데 어쨌든 성격이 상당히 다른 찬가들. 그리고 그래서 이게 이제 원주민들의 전통이 많이 들어온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썰도 있고, 또 하나는 이 브라만 사제들이 아니라 일반 일반 대중 인도 아리안들이 만든 찬가들이라는 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아타르반 사제가 알아야 될 지식들이라고 하는데, 아타르반 혹은 앙기라라고도 불린다 그래요. 이건 불을 담당하는 사제입니다. 불이라는 게 베다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 힌두들의 종교 의례에서도 빠짐없이 불을 피워놔야 이게 정식으로 격이 갖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을 담당하는 사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제사 중간에 꺼졌다. 그 제사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제인데, 아타르바 베다의 성격은 다른 3대 베다와는 차이가 난다. 그래서 3대 베다만 인정하는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타르바 베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그걸 일일이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대충 다른 베다들과는 성격이 상당히 달라서 원주민 전통이 들어온 걸 수도 있고, 혹은 일반인들이 만들어낸 찬가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설만 소개를 해드리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앞 슬라이드까지에서는 베다 본집 쌍히따에 해당하는 리그, 사마, 야주르, 아타르바 여기에 관해서 살펴봤고, 이 본집에 달라붙은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죠. 교과서가 출판된 후에 나오는 참고서, 해설집, 문제집들, 이런 성격에 해당하는 것들, 그걸 제의서, 삼림서, 오의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브라흐마나, 아란야카, 우파니샤드. 그래서 제가 본집과 제의서, 삼림서와 오의서 이렇게 둘씩 묶어놨는데, 쌍히따 본집에 달라붙은 브라흐마나 경전들은 이 제사를, 야교, 그 번제, 희생제사를 제대로 치르기 위한 굉장히 자세한 해설서이고 지침서입니다. 그리고 삼림서와 오의서는 마을을 떠나 숲으로 옮겨간
이런 생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지침서, 가르침, 이런 것들이라 이 성격이 상당히 다르고 시기도, 만들어진 시기도 다르다고 하는데, 베다 본집이 완성된 후에 각 베다에 딸린 일종의 부록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일종의 부록들입니다. 그래서 브라흐마나서도 가령 리그베다에 딸린 이런저런 브라흐마나들이 있고, 사마베다에 딸린 이런저런 브라흐마나들이 있고, 그죠? 그리고 리그베다에 딸린 ABC 브라흐마나가 있고, 또 DEF 아란야카가 있고, GHI 우파니샤드가 있고, 그렇게 해서 리그베다와 브라흐마나와 아란야카와 우파니샤드, 이게 하나의 패키지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리그베다라는 교과서에 참고서들은 여러 종류가 나오잖아요. 여러 출판사에서. 문제집도 그렇고. 브라흐마나나 아란야카나 우파니샤드를 그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라흐마나는 번제에 관한 각종 사항들, 제사의 목적과 의뢰인에 따라서 날짜와 장소를 잡는 데부터 시작해서 제단을 어떤 식으로 쌓을 거냐, 네모나게 쌓을 거냐, 네 모양으로 쌓을 거냐, 혹은 다른 모양으로 쌓을 거냐, 온갖 모양, 제사의 목적에 따라서 제단을 쌓는 방식도 달라지고, 제사를 치를 브라흐만 사제의 종류와 숫자도 달라지고, 제물도 준비해야 될 게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 다르죠. 제물도 준비해야 되고, 진행 절차나 필요한 참가 등등도 각각 다르게 규정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규정해 놓은 제사용 지침서의 성격이 강한 그런 경전들이 바로 브라흐마나들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의서라, 제사와 의식에 관련된 경전이다, 제의서라고 번역을 한다. 아란야카와 우파니샤드는 번제와는 상당히 다른 성격의 종교 철학의 발생과 발전을 보여주는 경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을 떠난 숲에서의 명상과 수행, 이런 이제 그 생활 방식, 생활 지침서이기도 하고, 또 다른 편으로는 철학적으로, 요새식으로 분류하면 철학이죠. 우주의 생성부터 죽음 이후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죽음 이후의 세계나 생명의 본질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뭐 이런 것까지 굉장히 폭넓고 심오하고 깊이 있는 종교적, 철학적 주제들을 우파니샤드에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다루고, 거기에 대한 일종의 해답들도 제시를 하고, 그래서 우파니샤드는 실제로 그 우파니샤드가 유럽어들로 번역된 후에 서양 철학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뭐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범신론 주장하는 양반이 그 누구죠? 스피노자인가요? 스피노자도 우파니샤드를 상당히 깊이 있게 읽고 거기서부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하고, 그 외에도 뭐 그 서양 르네상스 이후에 근대 철학이 발전하는데, 우파니샤드가 뭐 우파니샤드에서 제기하는 문제나 혹은 그 문제에 대해서 사유하는 방식들, 문제들 중에도 겹치는 게 많고, 사유 방식 중에는 굉장히 참신한 것들도 많고, 그래서 그쪽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파니샤드를 뭐 철학서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뭐 종교적인 내용도 많이 담고 있죠. 그래서 이 쌍히타, 본집과 브라흐마나, 아란야카, 우파니샤드, 여기까지를 우리가 합쳐서 넓은 의미의 베다라고 부른다. 베다라고 하면 리그베다, 본집, 거기에 딸린 브라흐마나와 아란야카와 우파니샤드, 이게 이제 리그베다가 되는 겁니다. 사마베다나 야주르베다나 아타르바베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베다의 구성은 넓은 의미로 볼 때는 본집과 제의서와 상림서와 오의서, 네 파트로 이루어진 교과서와 참고서와
문제집들로 이루어진 이게 하나의 그 패키지가 되는 거죠. 좁은 의미로 볼 때는 본집, 교과서만 의미하는 경우도 있고, 예, 리그베다가 기원전 1500에서 1000년 무렵 한 500년에 걸쳐서 리그베다의 창가들이 만들어졌다. 이건 앞에 그 표에서 봤고, 사마베다와 야주르베다, 아타르바베다가 최종적으로 이 종합된 시기를 대략 기원전 900년 이전으로 봅니다. 사마나 야주르베다는 리그베다에서 뽑아서 편집한 거니까 리그베다가 종합된 후에 본격적으로 그 만들어졌을 거고, 아타르바베다도 아마 기원전 900년 이전에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야주르베다는 블랙 야주르와 화이트 야주르로 나눠진다고 하는데, 야주르베다에서도 화이트 야주르베다는 기원전 800년까지도 편집이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4대 베다 본집이 최종적으로 편집된 거는 기원전 800년이라고 하지만, 그 중에도 가장 중요하고 자주 제사에서 자주 사용된 리그베다가 기원전 1500에서 1000년이니까 보통 베다 본집은 기원전 1500에서 1000년에 완성이 됐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차이들은 있다, 이런 얘기죠. 브라흐마나 경전들은 아무래도 이제 베다 본집들이 만들어진 다음에, 교과서가 나온 다음에 참고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기원전 1000년 이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기원전 800년 무렵이면 중요한 이 초기 브라흐마나 경전들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후기 브라흐마나 경전들도 기원전 700년까지는 대충 만들어진다 되고, 후기, 그러니까 초기의 우파니샤드 경전들은 기원전 한 700년 무렵에서 중기 우파니샤드 경전들이 기원전 한 600년 무렵. 아란야카가 안 들어간 거는 워낙 남아있는 게 소수라서, 남아서 전하는 게 소수라서 대충 우파니샤드하고 비슷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파니샤드는 왜 후기 우파니샤드 경전은 없냐? 후기 우파니샤드는 아주 후에까지, 기원 후 서기 한 1200~1300년 무렵까지도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분류하는 거에 따라서는 뭐 17, 8세기에 만들어졌다고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후기 우파니샤드는 워낙 늘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후기 우파니샤드 경전들은 따로 이런 분류에서 넣지 않고 중기 우파니샤드 경전들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브라흐마나 경전들도 수십 종류가 남아서 전하고, 우파니샤드는 뭐 108 우파니샤드라는 말이 있듯이 100개 이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은 대개 한 18종류 혹은 36종류, 그 정도로 꼽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강 기원전 1500에서 1000년 사이에 베다 본집의 중요 창가들이 거의 종합되고, 그 후 약 400년에 걸쳐서 거기에 딸린 제사용 지침서, 그리고 여러가지 종교 철학적 주제들을 다루는 오이서, 우파니샤드, 브라흐마나 이런 경전들이 한 400여 년에 걸쳐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기원전 600년경이라면 이제 붓다, 석가모니 붓다나 혹은 제이나교의 실질적인 창시자로 간주되는 마하비라나 이런 양반들이 나오기 약 1, 200년 전입니다. 100여 년 전. 그래서 이후에 발생하는, 인도에서 발생하는 불교나 제이나교나 혹은 뭐 다른 중요한 그 당시에 종교 운동들, 이걸 일으킨 사람들이 거의 이 베다나 브라흐마나나 우파니샤드에서 주장된 중요한 내용들을
전부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건 불경이나 붓다가 남긴 말씀들, 불경이나 제인화교의 경전들에도 이런 이 베다의 넓은 의미의 베다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게 그 후에 힌두이즘뿐만 아니라 인도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종교 운동이나 사상들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걸 힌두이즘뿐만 아니라 인도 문화의 그레이트 트래디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오늘은 베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 이걸 정리했고, 다음 시간에 요 베다 시대 신앙의 구체적인 내용들과 거기 등장하는 주요 캐릭터, 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의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